대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미술사 강의로 찾아온 마녀 아르투벨라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근대미술과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네, 이 주제 전에 꺼냈던 것 같은데 오늘 하시군요. 안녕하세요, 기엔게님. 어서오세요. 네,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림보다는 이론 위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림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기초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근대미술이란 근대기의 미술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근대라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근대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대기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서양 미술사의 기준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를 흔하게 근대기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16, 17세기부터라고도 하고 또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때부터를 근대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동양의 기준으로 근대는 언제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놀랍게도 한국의 근대 미술은 현재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근대 미술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근대 미술, 근대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히 몇 년도부터 몇 세기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엔게님,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도 아닌가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도 맞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한국 근대미술은 무엇을 기준으로 부르느냐? 우선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근대미술의 기준점을 짚기 위해서 미술사 연구를 하는 많은 미술 비평론가와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며 대표적인 학설들을 3가지로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항 및 대한제국 수립 시기부터, 즉 흥선대원군이 있던 시절부터 근대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개항이라던가 서양과의 교류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뿐이지 이때에도 할 건 다 했어요. 두 번째, 1910년대 한일 합방 이후부터라는 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근대기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하며 강제적인 개발을 통해서 근대기를 맞았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전기가 들어온다거나 전차가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전화의 개념이 생기고 우정국이 설치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 광복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즉
1945년부터 50년대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설입니다. 이 설들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냐면 이 기준점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대라는 것이 보통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발전 혹은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를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단기간에 짧은 사건들을 겪으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개항을 언제부터 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흥선대원군 때부터라고 보는 설은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외세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외세를 무작정 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도 서양과의 교류는 있었어요. 또 명성황후가 집권을 했을 때에도 서양과 교류를 했죠.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교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고종의 아관 파천을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교류를 하면서부터 서양의 물건이 들어오고 왕실에서 먼저 서양의 물건을 사용하고 또 뒤로 가면 서양과 조선시대의 연회가 섞인 행사를 주최하고 사신이 오는 등 이때부터 서양식의 물건들과 관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건축 양식도 가구도 인테리어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마녀수집가님, 벨하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왕실에 사용된 가구나 재료나 음식의 조리법들, 심지어는 병사들이 입는 제복까지 문지기들이 입는 제복이 있지요. 것들이 서양식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관료들이 입는 복식에도 변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근대기로 기점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일합방 시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인 식민지 수탈로서의 개발, 전차, 전기, 전화 이런 근대적인 기술 개발로서의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를 근대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복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에는 완전한 해방, 일제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때, 물론 완전한 자주 독립국은 아니고 미국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일제 청산 및 민족 운동을 진행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서 민족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가가 본격적인 재발전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꾀해서 여러 가지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때를 근대기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은 더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 조약 때부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1894년 가보개혁 때부터를 근대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서적들에서는 이를 채택하기도 하니까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 시기의 공부도 함께 하셔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보개혁 이전의 갑신정변에 이때는 반역으로 불리었지만 동시에 이때의 목적이 개화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화의 움직임을 꾀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가보개혁이 개화의 시발점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근대 미술, 근대기의 정립을 알아보았으니 그림에 대해서도 알아볼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림이란 1945년 해방 이전까지는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동양화라고 불렸습니다. 정확히는 고려시대 그림은 고려 그림, 조선시대 그림은 조선 그림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그림은 어느 때의 그림이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시기의 그림을 통틀어서 부를 때는 동양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일제강점을 당했지만 대한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제국 이전에는 조선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대한제국에 수립된 이후에도 대한제국의 개념이라는 게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조약을 맺어서 국권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정부 시기가 너무 짧아졌고 이 특정한 때의 그림만을 대한제국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화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고 이전에는 조선화 그리고 다 통틀어서 동양화라고 불렀는데 이 대한제국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을 또 뭐라고 불렀느냐? 좀 근대화가 되었다. 왕실에서 근무했다. 학자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대한제국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보편화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대한제국일지라도 사람들의 인식은 조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조선의 문화, 정신, 그리고 이러한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때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시기의 관습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지만 동시에 일제강점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뒤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자, 일본의 잔재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한국화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니까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 그래서 한국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림을 한국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화라고 불렀습니다. 왜 조선화냐면 북한의 정식 명칭이 무엇일까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조선에 따서 북한은 조선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한국 미술에서 본격적인 근대화는 언제로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언제일 것 같나요? 한국의 근대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동양화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선의 그림도 동양화의 일부였을 것이고 동양에서 유행하는 기법, 재료, 화풍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대기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때들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훨씬 전인 17, 18세기부터 서양의 기법은 한국,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나라, 거대한 어떤 개념적인 중심을 차지하는 국가였죠. 이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교류와 그리고 문화적 발전이 서로 오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것이 이때 연결되는 게 많았죠. 사실 좀 더 전으로 가면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실크로드에 대한 개념은 존재했고 이제 신라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중국, 당나라 이쪽을 통해서 수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교류의 흔적이 중국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문물을 중국에서 접할 수 있었고 좀 더 전에 이야기하자면 소현세자 아시죠? 왕이 되지 못했지만 조선의 보다 근본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꾀하고 싶어 했던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때에도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이 서양의 문물과 물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된 어떤 기술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조선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조선에는 이미 서양의 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을 통해서 이 원근법하고 음영법 등이 들어오고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세왕이라는 사람도 이 서양의 기법을 도입해서 그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 미술에 대한 관심, 즉 직접적인 서양화가 들어온 것은 청나라를 통해서 중국 고유의 서화 전통이라는 것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화단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중국의 중심 화풍의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 시기에 유명한 대표적 화가들이 이러한 화풍을 중심으로 화단, 즉 미술계의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 이 사람이 조선 말기부터 한일 합방 전후에 동양 화단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하던 남종화 계통의 그림이 선망을 받아요. 1920년대 정도까지, 즉 근대가 초기까지는 이 조선시대 특유의 화풍이 남종화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남종화가 뭐냐면 삼수화 계통인데 우리는 삼수화라고 한다면 긴경삼수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종화풍은 영조와 정조 때 발달한 긴경삼수화랑은 결이 달라서 이 추사 김정희는 그때 유행했던 긴경삼수 자체는 낮게 평가를 하고 유명했던 겸재정선의 그림에 대해서도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이 진경산수화를 추종하는 분위기를 가라앉고, 진경산수화는 약간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며 대신 관념산수화라고 하는 계통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 조선의 미술은 어땠나요? 조선의 인물화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화풍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충실한 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종종 보면은 굉장히 실제 인물과 똑 닮게 인물의 주름, 검버섯, 그때 당시 입고 있던 옷들과 약간은 마모된 표면까지도 굉장히 사실대로 그려내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런 화풍이 이때 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이며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조선의 그림에서 작가의 상상력과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실제하지 않는 어떤 작가의 상상 속에만 있는 풍경을 그려내는 관념 산수화로 이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김정희가 관념 산수화로 이끌었고, 김정희 이후에 전통적인 관념 산수를 그린 사람들도 한일 합방 전후에 동양 화단의 최고 화가, 이 최고 화가들 중 두 사람을 꼽았을 때 안중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그림이 화풍이 바뀌고 근대기로 넘어가서 관념산수가 쭉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화풍이 변하고 화단을 주도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때부터 신생화가들, 아까 추사 김정희는 조선 말기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이때 신생화가들이 새로 또 나타나야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 화가들이 나타날 때 이 화가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조선미술전람회입니다. 이 조선미술전람회란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미술계를 만들면서 화가들을 양성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미술전람회가 한국 근대미술의 전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술작품 공모전이라고 말하죠. 이 총독부의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공정한 그런 심사를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총독부가 진행하는 만큼 친일파, 당시의 부르주아들, 그리고 친일파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학식과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 있고 권세 있고 혹은 엘리트인 이런 사람들로 심사위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1등에서 4등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특선까지 생겨서 이러한 제도로 이루어졌죠. 당시에 처음에는
동양화, 서양화, 그리고 조각과 서예로 이루어진 기초적으로 세 부가 존재를 했습니다. 동양화부, 서양화 및 조각부, 그리고 서예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요. 당시에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동양화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 그림 그리고 이 동양이라고 하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세 개의 동아시아 대국을 아울러서 이 세 가지의 나라를 아우른 화풍을 계승한 그림을 제출하는 곳, 그것이 동양화부였고요. 서양화 및 조각은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심식 서양의 기법으로 그린 그림들, 유화, 아크릴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각들, 그리고 마지막에 서예. 이 서예도 하나의 예술로 대접을 해서 서예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서예라는 게 이때를 기점으로 정식으로 나누어진 것이고 이전에는 서예를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동양 화들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림과 글씨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림들을 보면은 민화도 그렇고 유명한 선비들의 그림에서도 난초, 매화 이런 것들을 그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시를 썼기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다가 한자로 시를 쓰거나 작자를 표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짧은 글을 짓고 거기 옆에다가 낙관을 찍어 놓기도 했죠. 낙관이란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화들을 보면은 낙관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찍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틀어 뭐라고 불렀냐? 서화라고 부른다. 이 당시에는 서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과 글은 통틀어 하나였기 때문에 서화로 분류되었지만 이때부터 서예로 공식적인 분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의 변동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가 기초이지만 나중에는 점차 변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조선미술전람회는 지원자의 자격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그림과 조각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재료비나 지식은 있었어야 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여성들, 이 당시부터 나온 여성 화가들, 그림을 배운 일반 여성, 원래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집안의 아낙네들, 어염집 아가씨들도 이때부터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미전에 나가서 미술품을 공모하고 상을 받기도 했죠. 다만 이때 성차별이라던가 계급차별은 여전히 존재를 해가지고 당시 그런 것들이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생이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감히 기생이 그림을 공모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보일 수 있느냐라면서
비판의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이런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근대기라고는 해도 아직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양 화보를 지원했을 때 말했잖아요. 동양의 화풍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군자였습니다. 매난국죽 이 사군자 맞습니다. 기도와 절개 이런 전통적인 동양의 정신을 뜻하는 사군자가 당시 원래 선비들에게 유행하고 숭상받고 또 선망받던 어떤 주제였던 것인데 이 동양 화보에 여러 사람들, 여성들 그리고 기생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선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이 심해를 받는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화보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제11회 전람회부터는 여기 이 세부 중에서 서예를 빼고 이 사군자와 동양화보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전통 서화 부문을 축소시켜버리고 대신에 공예를 신설했어요. 공예부라고 해서 이 공예부는 말 그대로 공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할까, 장식품. 이때에는 아직 옷까지는 아니고 장식품이죠. 이런 액세서리나 장식,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사용한 조각과는 좀 다른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공예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을 여러 번 받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상을 받았다가 두 번째 상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정식 상은 받지 못했지만 특선 자격으로 진출에 성공해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명예직을 받기도 합니다.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명예직으로 선출되는 거죠. 이런 명예직이 된 사람들, 특선을 여러 번 사람들은 심사위원의 자격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936년부터는 이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좀 더 손쉽게 받고 또 따로 엄격한 절차 없이 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약간의 카르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화가들, 앞선 화가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 화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술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선미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하나가 김은호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일제강점의 화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앞선 화가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놀랍게도 연속 특선은 이 김은호 말고도 이상범과 이영일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보다는 김은호가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이 조선미술 전람회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약칭 국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형태만 바뀌어서 답습됩니다. 국전도 사실 미술계에 있으신 분,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국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좀 조각 그리고 근대기 화풍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날리게 됩니다. 이게 조각이 특히 기록이 많아요. 사실 화풍의 경우에는 이때 상을 받은 사람들, 국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배우기보다는 보통 기초로 배울 때는 이러한 역사와 이때 수상을 한 사람들, 특선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만 배우기 때문에 이후의 국전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국전에서 수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큐레이터, 도슨트, 그리고 이러한 미술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영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미술 비평가들, 이론가들도 다 알아둬야겠죠. 어쨌든 이어서 이 국전 이전에 조선미술 전람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선미전을 통해서 화가들이 상을 받고 등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화가들이 이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이 조선미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미전뿐만 아니라 근대기의 화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이때 독학 혹은 유학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화가들은 조선시대의 그림뿐만 아니라 해외의 미술들, 일본의 미술, 서양의 미술 따위를 배웠고, 혹은 여건이 안 되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난한 화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화가들은 화단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화가들은 유학, 가장 유명한 유학 루트가 무엇이죠? 동경미술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경미술학교는 현재는 도쿄예대라고 불리죠. 이 도쿄예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근대기 화가들 중 하나인 고희동이라는 화가가 졸업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여기는 나혜석이 나왔어요. 나혜석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죠. 그리고 이 동경미술학교,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같은 곳들은 사실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돈, 권세, 아니면 명예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외살이라는 게 쉽지 않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꾸준히 낼 수 있으려면 당시에 친인을 했거나 아니면 양반가로서 친인을 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당시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개화기를 맞아서 일찍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미술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나혜석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화풍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야수파라고 하죠. 이 시기의 야수파를 감명 깊게 본 나혜석은 자신의 화풍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근대기의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안 그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그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화상은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약간 터부시대였죠. 이 자화상을 그린 것도 명망 있는 사람들 혹은 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런 화풍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린 정도가 다였고 보통의 화가들은 자화상을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기의 화가들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양의 화풍, 서양의 기법을 자신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서 자화상을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따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더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근대기의 미술은 간단하게 시작부터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하면 3시간짜리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을 통한 등단과 상을 받아 이름을 알리는 것, 그리고 독학, 유학, 화단의 지원 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미전이 가장 유명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무성 전람회 같은 이건 역시 총독부에서 연 전람회였습니다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일반인들에게는. 여러 이름으로 전람회들이 개최되면서 화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상암동 사로님, 배하, 어서오세요. 와, 오늘도 와주셨네요.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근대기의 미술, 한국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그래서 이 전람회들뿐만 아니라 1911년 설립된 서화미술회도 있습니다. 또 아까 기생들이 이런 전람회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생들도 각자의 교육과 화풍의 유지를 위해서 기생조합 등에서 교육을 하고 또 화단을 따로 창설했습니다. 기생화단이죠. 하지만 이들은 도중에 사라졌고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때 조선시대에 존속을 했지만 근대기로 넘어오면서 기생들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지만 이때 어떤 제도로 존속이 되었느냐? 권번제도로 존속이 되었습니다. 권번제도라고 검색을 하면 손쉽게 나올 텐데요. 이때 일제에서 이 기생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창설한 제도가 권번제도입니다. 이 권번제는 1917년부터 사용된 명칭이고요. 이때 우리는 권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기생조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번, 조합, 동시에 사용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정식적인 시스템 명칭이 권번일 뿐이죠. 그래서 이 기생들이 각 지역별로 서울 기생조합, 평양 기생조합,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기생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조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생의 권리, 노동에 대한 보장과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기생으로서의 교육, 예술, 가무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기생조합이었습니다.
이들이 기생화단을 따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미술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각 계층에서 자신들이 모여서 스스로 화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에 독립운동가들도 이 화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나중에 광복 이후에 이 일본과 여러 나라들로 유출된 그림들을 사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 미술 화단, 미술계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지키기 위해서 근대기의 발전을 꾀하면서 문화유산들을 다시 돈으로 사서 끌어모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당시에 해외로 유출되었던 그림들을 사모은 사람들 중에 이 서화협회를 설립한 사람이 있고 또 운영 자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미술 전공을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특히 동양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최초의 서양 화가 4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들이 다 들어있죠?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 나혜석.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기에 최초의 서양 화가 4명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기법을 보면 다 어딘가 낯설죠. 한국 특유의, 동양화 특유의 화풍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들여온 서양의 화풍, 각 나라 화가들의 기법과 화풍을 여기에다 적용해서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호이동은 약간의 정장, 의복, 서양식 정장을 좀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김관호는 약간 서민적이고 소탈한 근대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런 옷통을 까고 그리는 것, 사람의 살을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과감하게 이러한 시도를 했다. 심지어 화가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김찬영의 경우에는 당시의 서양 화풍으로 그린 것, 그리고 약간은 사실 살짝 동양 화풍의 모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자화상 자체는 별다르게 특징은 많이 없고요. 오른쪽에 나혜석, 이거는 제가 가리고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이쪽은 약간 야수주의 입체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피카소를 좀 닮기도 했죠. 그런 식의 서양 화풍, 이 서양 화풍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화풍으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배우다 보면은 이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 나혜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들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혜석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논란의 그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왜 논란이냐? 이 사람은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당시에 유명한 여성 화가였지만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다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시에 비판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현대에도 논란이 많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불륜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나혜석은. 사실 이 나혜석의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화가들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양도 불륜을 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혜석의 불륜과 여러 가지 스캔들은 엄청나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동양의 기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불륜은 잘못된 게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있어서 나혜석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또 다르게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주장을 펼칩니다. 왜? 당대의 남성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첩을 열어두고 여러 집 살림을 하고 사생아도 많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또 본처와 결혼을 했다가도 또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 아니어서 싫다고 본처를 소박 마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혹은 제도상 맞이할 수 없으면 첩으로라도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남성 재력가들, 화가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런 꼴을 보고 자랐던 나혜석은 나에게는 왜 이런 잣대가 주어지느냐? 남성들은 첩을 두고 멀쩡히 여자 관계가 문란하고 사생아도 두고 이렇게 바람도 피우고 하면서 대외적, 사회적으로 나온 미술 화단에 있는 나한테만 이런 잣대가 주어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잘못은 잘못, 욕을 아주 많이 먹기는 했죠. 저는 나혜석의 말도 어느 정도는 팩트, 맞는 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륜을 하면서 그런 말은 좀 이라는 생각은 좀 해요. 어쨌든 그래서 나혜석은 굉장히 이 급진적이고 개혁파였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내건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평생 사랑해 줄 것.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남자들은 첩을 여러 거느리고 권세가들은 사생아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첩을 들이지 말라라는 나만 보라라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당대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였어요. 첩이 일반적이었던 사회 풍조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어겨서 문제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화가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 그리고 커리어를 결혼 때문에 방해받을 순 없다. 이것도 나름 정당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이 그러셨으니 아우시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전실의 딸과는 별거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상으로 재혼을 했다고 해도 그 전에 딸이나 아들, 즉 전처의 자식과는 별거를 하지 않고 다 같이 키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나혜석은 이러기 싫었다는 거죠. 전통적인 동거,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있어서의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하긴 했던 게 마지막 조항은 최승구라는 사람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이었는데요. 이 최승구가 누구냐면 나혜석의 첫사랑입니다. 자기 첫사랑의 묘비를 자기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묘비가 나온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죽은 이유가 당시 이 상대가 병이 걸렸거든요. 당시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비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자가 사망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첫사랑의 비석을 세워달라고 함으로써 마지막 조건까지 전 남편은 모두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서도 불륜을 했기 때문에 비판이 크게 일은 것이고 나중에 나혜석은 약간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적인 면모도 보여서 근대기 여성 최초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화가이자 서양 화가이며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이 나혜석의 작품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대기의 한국 전쟁과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소실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망실되었고 남은 작품들은 드문드문 그것도 지금 나혜석 기념재단인가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 하고 이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남아있는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양 화풍을 가진 최초의 근대기 서양 화가들, 이 사람들이 1세대 화가들입니다. 사실상 근대 미술의 1세대라고 부르죠. 통틀어서. 이전의 화가들은 애매하지만 근대 미술에 껴주기는 하거나 혹은 조선 말기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새로운 화풍을 펼쳤기 때문에 1세대다라고 외우면 좋습니다. 자, 그럼 근대 미술의 정의와 최초의 서양 화가까지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진짜 이거 계속 진행하면 3시간을 할 것 같아서 짧게 끊었거든요.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암동 사로님, 집구석 키우다가 너무 늦게 왔군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집구석 키우기 힘드셨을 텐데. 주말에 재청소하는 거 힘들죠. 저도 가끔 주말에 밀린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건도 치운답니다. 분명 수요일에도 치웠는데 아이고 저런. 청소란 건 매일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을 기준으로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개판이 됐습니다. 저런.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는 일은 많은데 생활에 드는 에너지도 많으니까 좀 빡세. 저도 공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다시 일하고 하니까 뻗어있는 시간도 많아요. 자, 질문 없으시면 강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근대기 한국 미술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건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정리 좀 하고 기도도 좀 다시 하러 가고 영상 편집도 해야죠. 공부 쇼츠도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쇼츠로 하면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이건 고민 중입니다. 핵심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쇼츠 그런 게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이 내용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봐주신 DNJ님, 마녀수집가님, 항암동 타로님,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남기지 않으신 방송을 봐주신 분들도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그럼 맛있는 저녁 드시고 안녕. 개브도 왔네요. 개브, 배바. 내일도 봐요.